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제 5강 정부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경제적 문제, 특히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미시경제학을 통해서 인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 그렇죠. 시장에서 자유롭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인 교환,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서로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시장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장의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인간이 처한 어떤 그 수단적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시민사회, civil society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government,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학은 이 government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이 그 시민사회, 즉 voluntary association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결사를 통해서 어떤 강제력에 기반을 한 정부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와 존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시민사회가 좀 더 성숙되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과고 지금 배우는 게 공공경제론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면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 정부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관할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조정하여 법률 정책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법률 정책을 집행하여 분쟁을 조절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하여 전체로서의 정치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govern 하면 그런 성경에도 나오는 개념인데 administrate, 우리가 행정하듯이 administrate 또는 govern은 다스리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뭐 reign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이러한 정부는 좀 더 좀 구체적인 수준으로 가면은 요게 녹색이 대한민국 전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요 노랗게 칠한 세모가 정부 사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요. 이 바깥에는 시장과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이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대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는 결국 규제를 할 것이냐,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키 컨셉이 되고,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정부에 참여할 것이냐, 이제 그 거버넌스의 개념이 새롭게 이제 나중에 행정학 배울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분권화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대외적인 관계는 전 세계에 개방을 하느냐 또는 세계화시키느냐 정부화시키느냐 이런 큰 틀을 여러분 머릿속에 행정학도로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서론, 어떤 글을 쓸 때 서론 부분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쓰시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시장과 시민사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정부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미시경제학 살펴보면서 끝부분에 시장 실패를 이야기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장경제의 장점은 자율적인 교환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자가 상호 이익을 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미시적 차원에서는 독점,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이러한 그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거시적 측면에서는 부익부, 비익빈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강제성이 아닌 자발성에 기초한 시민사회나 자발적 협상, 공동체 이런 부분들도 강조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공공경제론 이 수업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 공동체 경제 중심 쪽으로 실제
우리 그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어떤 강제력에 의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강제력을 지닌 정부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는 넘버1으로 강제력을 강조하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 국민이 선출한 사람,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 그렇죠? 장관은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그 장관이 뭐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치인 또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이자 공무원이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무직, 그리고 순수하게 공무원 평생, 그렇죠?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 직업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강제력. 그렇죠? 이 강제력이 대단한 힘입니다. 공권력이라고도 하는 이런 강제력.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등장한다는 개념은 병역을 군대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꿔요? 군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감옥에 갈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도 세금을 내고 싶으면 내라. 자발적으로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요?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낼 것이냐. 강제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으면 세금을 안 내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으로 비시장 배분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non-market rationing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배분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 경찰, 소득분배 이런 것들은 이제 non-market ration 비시장 배분이라는 특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정리된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정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characteristic이라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는 profit 모티브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absence 없어요.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nstituent 이거는 주민을 말하는 주민에 의해서 소유되고 여기는 기업 같으면 주식이 있는데 여기는 no stock 주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contributors of resource do not receive proportional share of 주식회사 같으면은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회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나 국민은 1인 1표가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은 그 베네핏을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은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보터,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에는 투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popular election, 이제 보통선거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meetings where decisions are made open to the public, 일반 대중에게 국회에 회의 결정하는 것들이 공개되잖아요.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된다. 그리고 정부는 법을 만들고 enact,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거둘 힘, 강제력,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tax exempt debt, 그러니까 국채 발행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정부에 있다. 이런 것들은 민간 부분하고 시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경제 돌아가는, 국가 경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 아까 첫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3개의 문제 해결 수단이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시장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mixed economy, 즉 혼합경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혼합경제의 개념은 시장과 정부가 어느 정도 믹스, 섞여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시장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무정부 상태,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가 되겠죠. 이것이 되면 좋겠지만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데, 하여튼 통제경제는 정부가 다 나서서 하는 거예요. 100% 경제활동을 국가가 또는 정부가 나서서 처리하는 것은 통제경제라고,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공산주의 국가,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국가주의 이런 개념도 통제경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순수 시장 경제, pure market economy도 없고 command economy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이미 경제는 다 사유재산이 들어갔고, 이제 북한도 뭐 통제 경제로 남아 있지만 이쪽에서 약간 혼합 경제로 돌아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시장과 정부가 혼합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영어로 살펴보면 프리 마켓의 특징은,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특징은 엔터프레뉴어, 이거는 혁신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혁신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사업을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사결정을 좌우하는데, 이것은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프리마켓의 키 컨셉은 오너십입니다. 즉 프로퍼티, 사유재산권에 의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기의 그 재산을, 권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빗 오너십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러한 믹스드 이코노미, 혼합 경제에서는 정부가 이런 프리마켓에 관여를 하게 되죠. 이거를 개입이라고 하는 인터벤션. 그래서 일단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프로그레시브 텍스, 즉 누진세 제도를 도입한, 돈 많은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당연히 똑같은 세율을 부과해도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세율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기 소득의 5% 득하게 되고, 뭐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한테는 0%, 너네는 너무 가난하니까 세금 내지 마, 이렇게 적용하는 게 프로그레시브 텍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경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레귤레이션, 규제를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사회 전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공해라든가,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담배 피죠? 담배 부담금이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퍼블릭 굿,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방, 치안, 이런 거와 같은 그런 퍼블릭 굿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산자로서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제는 믹스드 이코노미로 정부와 시장이 섞여서 우리 국민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이것을 이제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상상하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은 뭐 선수 잘한다, 손흥민이 잘한다, 뭐 우리 충청도 뭐 하나의 김태균이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선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게임이 재밌으려면 룰이 공정해야 됩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룰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저는 그 프로야구 좋아하지만 이제 시작할 때 됐는데, 그 프로야구의 그 스트라이크 존이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판정은 컴퓨터가 했으면 좋겠어요. 박스를 딱 그려놓잖아요. 그 박스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를 인간이 판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텔레비전에 다 나오는데, 근데 그것을 바깥쪽으로 나간 걸 스트라이크로 탁 심판이 들어주고, 들어왔는데도 꽉 참고, 이때 굉장히 저 경기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심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성, 그렇죠? 정의로운 심판이 돼야 되는데, 심판이 선수 편을 들게 되면은 이거는 게임이 정말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이 선수에 해당하는 거는 소비자 또는 생산자, 이렇게 되겠고요. 심판은 정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경기 규칙은 우리의 법이 되겠습니다. 법 질서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유리천장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게임을 하는데 한쪽에 기울어져 있어요. 남녀 관계에 미안합니다. 그 게임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그동안은 남자들은 좀 높은 곳에서 시작할 때부터 운동을 하고, 여자들은 낮은, 지금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 집 같으면은 여성 상위, 우리 마누라가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하여튼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는 게임의
규칙과 심판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또 유리천장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승진하고 싶은데 여자들이 승진하고 싶은데 승진하고 올라간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어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것이죠. 아,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지금 실제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다 가보면 임원들 중에 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는 것이죠. 이런 논의들이 다 운동 경기에 비유할 때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그 안에서 어떤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정부의 역할을 또 다시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고, 그 심판자의 역할이죠. 세금을 부과하고 공공재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줄여주고, 그죠? 대공황이 왔을 때 어떤 이런 그 경제적 불안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방, 그 다음에 노동시장 실업 문제를 일자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정부의 그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한 우리 재정학에서 좀 재정학의 그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죠. 시초의 사람으로서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59년에 쓴 글에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3대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원 배분 기능,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기능, 세 번째는 경제 안정화 기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과 치안, SOC와 같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능, 이걸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은 시장을 그냥 놔두면 부익부 빈익빈,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이때 조세라든가 세금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또는 그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이거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정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 경제에 그냥 놔두면 굉장히 플럭추에이션, 변동이 심하거든요. 이 변동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경제 안정화 기능, 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 뒤에 뉴딜 정책 이야기할 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거 보면은 이제 머스그레이브 에이거는 80년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스테빌라이제이션, 경제 안정화 기능,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리디스트리뷰션, 세 번째 versus allocation, 자원 배분 기능, 이런 기능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뉴딜 정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경기가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할 때 1930년대 미국 다 실업자였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보세요, 4번이나 유일하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경제학자들은 케인즈라고 하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들어가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을 만들어내지만, 하여튼 이 그 케인즈의 뒷받침을 받아서 실제 정책을 실행한 사람은, 뉴딜 정책을 실행한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테네시강 유역이라든가 이런 큰 전국의 댐을 만드는 일에 젊은 사람은 놀지 말고 가서 일해라, 일한 대가로 정부가 돈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와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그러면서 그 죽어갔던 경제, 시장 골목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살리고, 사실은 2차 대전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의 대통령이 당선된 뉴딜 정책을 실행했던 사람이 루즈벨트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부의 기능이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We have nothing to fear.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But, 하지만 진짜 두려워할 건 뭐예요?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자체.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한마디씩 남기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런 것이죠.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큰 정부라고 하는 거는 뭐 사이즈가 크든지 권력이 크든지 공무원이 많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시면 권력 기준으로 큰 정부다, 센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작은 정부다, 이렇게 세지 않은 아주 힘이 약한 정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 강력한 통치력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거의 왕처럼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권력이 센, 권력이 큰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의 권력으로 볼 때도 어떤 정부가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권력 기준을 중국과 같은 나라가 정부의 강제력이 센 그런 큰 정부에 해당하는 권력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기준으로도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부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 다 합쳐서 한 1,100만 명 됩니다. 1,000만 명 큰일 나고. 국가직 70만 명, 지방직 30만 명. 물론 뭐 좀 늘어가서 110만 명이 좀 됐지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가공공기관에 30만 명, 지방공공기관에 8만 명. 그래서 약 140, 50만 명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제 4인 가족 4를 곱하면 한 600만 명이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우리 5천만 명이라고 하면 한 10%가 좀 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많을 때 큰 정부, 공무원이 많을 때, 적을 때, 작을 때, 작은 정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기준으로 실제 우리나라 전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어느 정도를 정부가 쓰느냐, 이게 20%냐 30%냐 이거를 따질 수도 있죠. 그래서 세금으로 얼마를 걷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고요.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이 부담금까지 포함하는 것을 국민 부담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인터넷에서 이런 분류를 살펴봤는데 프리마켓하고 스테이트 플래닝, 그죠? 이 기준이 보면 스몰 리스트리뷰션 이게 빅 거버먼트죠. 이제 큰 정부 이렇게 봤을 때 영국은 프리마켓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해당하고 중국은 스테이트 플래닝을 하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바, 노스코리아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국가주의죠. 스테이트 플래닝하고 평등, 하향 평준화 국가죠. 반면에 이제 프리마켓 하면서 재분배도 강조하고 있는 나라들은 스웨덴, 덴마크, 여기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할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슈마허라는 사람이 쓴 Small is Beautiful 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작은 정부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고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읽어보면은 이 책의 키 컨셉은 생태주의적으로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슈마허는 small scale production, 대량 생산이 아니라 소량 생산을 통해서 지역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thical and normative, 이제 규범적으로 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뭐 스님이 개미 한 마리 안 죽이잖아요.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밟지 않지. 그렇게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제, 그런 도덕적인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기술 부분에 있어서도 막 돈만 벌고 막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한 technology with a human face,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을 만들자는 이러한 적정 기술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컨셉으로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슈마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경제론의 굉장히 백그라운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제 5강의 전반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DP는 어느 정도 될까 살펴보는 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GDP를 좀 도출해 내려면 1인당 국민소득, GDP, 이게 국민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 물론 개인들이 가게가 가져가는 돈뿐만 아니라 여기는 기업이 가져가는 돈, 정부가 가져가는 돈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하여튼 그걸 인구로 나눠보면은 1인당 GDP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국민의 수를 곱하고 환율 1달러당 한 1,100원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환산을 하면 우리나라 GDP가 나오는데 얼마쯤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1년에 만들어내는 생산의 가치, 이거는 한 1,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450조 원 정도를 정부가 쓰게 되죠. 중앙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일본, 뭐 미국, 북한의 GDP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국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인구의 차이도 들어가 있고요. 1인당 GDP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형성해서 중국은 우리나라 못 살지만 인구가 13억이잖아요. 우리 20배가 넘습니다. 미국은 3억인데 인구만 따져도 우리나라의 6배고 소득도 뭐 우리의 더블이니까 뭐 열 몇 배 된다는 거 이렇게 추산할 수 있겠죠.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적고 소득도 작으니까 훨씬 이제 국력이 떨어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은 여기 GDP per capita 1인당으로 따지면 제일 잘 사는 나라 룩셈부르크, 스위스랜드, 마카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구매력 기준 PPP라고 하는 거는 구매력, 실제 그 나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가를 반영한 거로 따지면 카타르, 마카오 뭐 이런 나라들이 좀 더 높게 가는데 실제 많은 기준은 이 current price, 명목 가격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1인당으로 따지면 per capita라고 합니다. 1인당 GDP를 따지면 1918년에 이미 3만 불이 넘어선 거죠. 17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는데 실제 국민들이 이걸 체감적으로 느끼느냐, 야 정말 선진국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 커런트 프라이스로 이제 총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는 1650 이거 빌리언 달러로 따지면 이렇게 1656 정도 되고 전 세계 11위 정도 되는 것이죠. 미국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16에 10배가 넘죠. 13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PPP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그죠? 미국을 넘어섰어요. 이미 이제 중국이 물가가 싸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구매력 기준으로 더 높다는 거죠. 그러나 이 통계보다는 전 세계 통계는 이쪽을 보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 두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